이준호,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너도 편하잖아. 솔직히. 뭐가 편해? 나 혼자 뼈 빠지게 버틴 게 편했어? 그날 아침 평소처럼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전날 밤엔 아이 간식 준비하고 남편 옷 다림질까지 마쳤는데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그 인간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너무 차분하게 나와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준우, 그 사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하는 척 말하더라고요. 이제 너도 쉬어. 인생 즐겨.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왔어요. 그동안 내가 뭘 참고 살았는데. 애 키우느라 직장 포기하고 시댁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이준우 그 사람은 나를 해방시켜주는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웃겼어요. 아니, 미칠 뻔했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작년부터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 사람의 행동들. 밤마다 몰래 숨기던 휴대폰. 내 생일에도 안 들어오던 그날 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란 걸요. 이미 다 짜여진 계획이었단 걸. 그래, 이혼하자고? 좋아. 그럼 넌 지금부터 무너지는 수순 밟는 거야. 그 개자식, 지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서 도망쳐? 웃기지 마. 지금부터 누가 사냥감인지 알려줄게.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 기계가 됐어요. 숨도 안 쉬고 감정도 다 눌러놓고 딱 한 가지 증거 수집에만 집중했어요. 냉장고 자석 밑에 숨겨둔 메모장. 거기다 남편 이준우의 외박 날짜, 말투 변화, 휴대폰 통화 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서랍 한 칸은 아예 비워서 녹음기, USB, 탐정 명함 넣어뒀죠. 그 인간이 밖에서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이제 내가 다 들을 차례였으니까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욕실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가 쓰는 향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냥 확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 이 개자식. 집에다가 냄새까지 묻혀오는구나. 그날 밤 나는 화장실 타일 틈새에 초소형 녹음기 하나 박아뒀어요. 그놈이 밤마다 전화하면서 웃던 그 여자의 목소리 다 저장됐어요. 점점 이준우는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걸어도 듣는 척도 안 해요. 밥을 해줘도 눈길 한 번 안 주죠. 그게 뭐냐고요? 넌 끝났다는 메시지예요. 지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가 나를 버렸다고 끝났다고. 아니거든. 시작은 지금이야. 나는 하루에 3번씩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얘들아, 판 짰지? 근데 그 판 내가 다 없는다. 학교 앞 슈퍼에서 만난 교사 동료들, 남편과 함께 다니던 헬스장 직원, 지인 모임 톡방.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그 개자식의 진짜 얼굴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준우 씨 퇴근하고 이상한 데서 자주 보인다더라. 아내한테 이혼 통보했대. 근데 들리는 말로는 여자가 있대. 소문은 물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내가 뿌린 건 진실, 퍼진 건 자기 손으로 만든 늪이었죠. 그래, 그 여자 감히 내 남편 옆자리를 차지했다고? 웃기지 마. 그년도 이준우 그 개자식만큼 똑같은 인간이야. 둘 다 내 손으로 정리한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공모였어요. 아는 여자더라고요. 나랑 한때 학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지금은 다른 학원에서 일한다는 그년. 이준우랑은 이미 1년 넘게 연락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내 결혼기념일 날 그 여자는 남편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래, 둘이 합쳐서 나 하나 병신 만들 셈이었지. 그걸 깨달은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울었냐고요? 아니요. 그때부턴 나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복수 기계였어요. 나는 그 여자의 SNS를 싹 뒤졌어요.
계속 지웠다가 올렸다가 반복하더라고요. 그 흔적들을 스크린샷으로 다 저장했죠. 시간대, 장소, 옷차림까지 하나도 안 놓쳤어요. 그리고 다시 흥신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그 여자 박유나를 뒤쫓기 위해서요. 내 돈, 내 시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결과물, 값어치 이상이었죠. 박유나 그 여자는 이준우랑 같은 계좌에서 카드값을 나눠 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해지했던 예금 통장까지 그년 손에 있었어요. 그거 보고 진짜 숨이 막혔어요. 아, 이 계자식. 내가 일하면서 모은 돈을 그년한테 바쳤구나.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옷장을 뒤졌어요. 서류 더미 속에 있던 우리 명의 공동계좌 해지 서류. 서명은 내 이름까지 위조돼 있었어요. 이쯤 되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짜놨구나. 이혼도 돈도 그 여자도 다 짜놨네. 좋아.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전쟁이야. 그럼 전쟁답게 끝장을 봐야지. 정면으로 조이기 전에 뿌리부터 잘라야지. 그년 말로는 청순 떠는데 뒤에서 한 짓은 아주 더러워. 유나야, 너도 이제 조용히 망가져봐. 나는 아주 오래 참았거든. 그 여자는요. 겉으론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 척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년의 실체는 남의 남편 침대에 기어 들어가서 위자료 한 푼 없이 잘라먹으려는 여자였죠.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보며 나는 한 명씩 그 여자의 주변 인맥을 정리했어요. 직장 동료, 과거 교직 시절 친구들, 학부모 단톡방까지. 내가 직접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입소문을 만들었죠. 박유나, 그 사람 요즘 남의 가정 건드렸다는 얘기 들려요. 아, 예전에도 좀 그랬다던데 조용한 불장난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요. 누가 확실한 말은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모두가 믿게 되는 말투. 그게 바로 진짜 무서운 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그녀의 이중생활 증거. SNS에선 청초한 교사 코스프레. 근데 흥신소 사진엔 명품백 들고 호텔 라운지. 그 옆에 내 남편. 웃기죠?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자기 파멸의 힌트를 넣었다는 게. 나는 그 사진들을 익명으로 그녀가 일하는 학원 이메일로 보냈어요. 수신자, 원장, 학부모회, 상담 담당자. 첨부 제목은 이 사람이 우리 아이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며칠 후 학원 근처 커뮤니티에 글이 떴어요. 우리 반 선생님, 이 사진 진짜예요? 댓글은 폭발했죠.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요? 와, 실망이네요. 유나야, 어때? 소문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좀 느껴지니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박유나는 학원에서 망가졌고 이제 그 계자식 이준우 차례지. 지가 나를 버렸다고? 아니, 이건 내가 버린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준우는 아직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이혼 얘기 꺼낸 사람도 자기고 집에서 나간 것도 자기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아내가 예민해서 힘들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웃겼어요. 지가 무슨 순교자인 줄 아는 그 꼴이 진짜 역겨웠어요. 나는 그 계자식의 회사 인사 담당 메일을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그놈이 나 몰래 꾸민 통장 해지, 계좌 이체, 외도 흔적들 정리해서 한 문장만 썼죠. 이준우 씨는 본인의 배우자명의 통장을 무단 해지하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외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메일은 곧바로 익명 발신 주소로 보냈고 바로 다음 날 이준우는 인사팀으로 불려갔어요. 그리고 난 이준우 동료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우 씨 요즘 괜찮으세요? 요즘 이상하다는 말이 많아서 회사에서도 말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몰라요. 이준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퇴근하고도 집에 안 들어오고 휴대폰은 들고 자고 말수가 확 줄었죠. 심지어 술까지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설치해둔 녹음기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이제 나도 모르겠어. 다 들켰나 봐.
하림이가 진짜 가만 안 둘지도 몰라. 벌써 겁나? 이제 시작인데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보여준 적 없거든. 그날 밤 나는 이준우 몰래 집에 들어가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 이름으로 몰래 넘어간 계좌 추적 내역 정민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이제 모든 게 맞춰졌죠. 회사, 사회적 이미지, 재산. 이제 남은 건 사람 하나 박살내는 일뿐이에요. 어때 이준우?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지? 근데 그 세상 지금 네 발밑에서 다 빠지고 있어. 내가 그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직접 보여줄게. 그 개자식은 몰랐어요.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정성껏 깔아준 지옥길이라는 걸. 회사에선 외부 민원 때문에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직장 상사는 조심해. 내 소문 이상하게 돌고 있어. 라며 슬슬 선긋기 시작했죠. 회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이준우를 피하는 분위기. 뭔가 찝찝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 발령. 아주 말이 좋아 인사이동이지 사무실 구석 창고 같은 방으로 쫓겨났다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던 이준우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쳤지만 인사도 못 받았어요. 왜냐고요? 내가 이미 아파트 단지 톡방에 익명으로 제보했거든요. 305동 이준우 씨. 최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거래 의혹, 외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심 바랍니다. 말미엔 이렇게 덧붙였죠. 해당 내용은 주민 안전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그 인간 아예 아파트 커뮤니티 앱 탈퇴했더라고요. 웃기죠? 지가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게 굴던 얼굴 이제 마트 갈 때도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녀요. 이준우, 너 지금 네 인생 어디쯤인지 알아? 내가 짠판 위에 지금 내가 올라서 있어. 그날 밤 나는 정민 변호사와 마지막 증거 정리 미팅을 했어요. 이준우 명의 재산 내역 허위 진단서, 계좌 조작, 그리고 박유나와의 공모 증거. 정민 씨는 말했죠.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은 완승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끝장낼 차례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준우, 넌 이제 도망 못 쳐. 그동안 내가 뿌린 거 이젠 법이 계산해 줄 거야. 개자식 하나 무너뜨리는데 딱 3달이면 충분하더라. 나는 정민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죄목은 3가지였어요. 사문서 위조, 배우자 재산 무단 해지, 그리고 상간녀와 공모한 정신적 학대. 고소장과 함께 첨부한 것. USB 5개, 캡처 파일 수십 장, 통화 녹취록, 그리고 박유나와 주고받은 문자 전문. 접수 담당자도 말했어요. 이 정도면 영화 한 편 찍으셨네요. 고발이 들어간 지 2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아림 씨, 피의자 이준우 조사 시작합니다. 그 개자식은 기가 막혔겠죠. 자기 인생이 순식간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다니.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혼? 좋아요. 근데 당신은 그 대가로 사회적 신뢰의 재산, 체면 다 잃을 거야. 며칠 뒤 이준우는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출석 사진 한 장, 내가 흥신소통에 확보했죠. 셔츠는 구겨졌고 얼굴은 반쪽이 됐더라고요. 나는 그 사진을 아주 조용히 그의 옛 직장 상사, 동창, 아파트 주민 몇몇에게 요즘 이준우 씨 근황 아세요? 라는 말과 함께 돌렸어요. 이준우, 감옥은 안 가더라도 내가 누리던 정상적인 인생은 이제 없다. 난 그거면 만족해. 유나야, 너 진짜 웃긴다. 지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니 이젠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더라. 아직도 몰라? 이 동네 내가 다 뒤집었거든. 이준우가 경찰서 드나들던 그 즈음 박유나도 조용히 사라졌어요. 자기가 일하던 학원에서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퇴사 처리됐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다 알아요.
내가 그년이랑 이준우가 호텔 드나들던 사진, 통장 내역, 그리고 자기 손으로 쓴 쪽지. 그 학원 원장한테 직접 보냈거든요. 거기엔 이렇게 썼어요. 이런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강의해도 괜찮을까요? 부모로서 너무 걱정돼서 제보합니다. 학원 쪽은 별말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정리한 거죠. 근데 그 뒤가 웃겼어요. 박유나 친한 교사 단톡방에서 강퇴당했대요. 단톡방에 있던 선배 교사 한 명이 내 지인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낱낱이 다 들었죠. 걔가 뭐 남의 남편이랑 1년 넘게 눈 맞췄다며. 아유 세상 무섭다. 교사 품위도 없어졌나 봐. 나는 또 하나 꺼내 들었어요. 박유나가 과거에 불법 과외하다 적발된 전력. 그때 뉴스에 이름까진 안 나왔지만 내가 당시 보관했던 자료에는 학교명, 시기, 나이, 외모 특징 다 있었거든요. 그걸 요약해서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 올렸죠. 혹시 이분 과거 불법 과외 전력 있었던 분 아닌가요? 얼굴은 가려드리겠습니다만 학부모로서 걱정돼서요. 유나야, 넌 이제 평생 그 여자로 살아야 해. 남의 남편 건드린 대가 평생 따라다닐 거야. 그 후로 박유나는 어디에도 안 나타나요. 전화번호 바꾸고 SNS 다 비공개 전환하고 지금은 지방 내려갔다는 소문만 돌아요. 근데 괜찮아요. 내 손은 직접 닿지 않았지만 그년 인생은 내가 끝냈으니까. 그래, 내가 떠난다고 끝날 줄 알았지? 아니거든. 이제 시작이야. 끝장 볼 때까지 난 안 멈춰. 그 개자식 오늘 법정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더라. 법원 출석 당일 이준우는 처음으로 혼자였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여자. 그년도 도망쳤죠.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혼자였던 거예요. 재판부는 통장 해지 관련 위조 문서, 공동재산 유용, 공모자와의 정신적 학대 정황 모두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피고인은 배우자의 신뢰를 악용해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의 사유도 충분하다. 그 순간 그 인간 표정 진짜 볼만했어요. 입은 삐뚤어지고 손은 덜덜 떨리고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 눈빛 속에 다 적혀 있었어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딱 한 장의 종이만 꺼냈죠. 그 인간이 쓴 각서. 내가 박유나와 교제하며 배우자 몰래 재산 일부를 유출했고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걸 판사가 읽는 동안 이준우는 머리를 푹 숙였어요. 그 개자식. 자기가 짠 인생 시나리오가 내 손에 의해서 찢겨나가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그 인간은 기자들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구석으로 사라졌어요. 이준우, 그날 법정에서 내 눈빛 아직도 잊히지 않아. 내 인생 무너지는 거 난 웃으면서 봤거든. 그 인간 지금 어딘지 알아요? 내가 계약하는 납품업체 직원이야. 그 쓰레기 내 서명 없으면 페이도 못 받아. 그때 그 눈빛 아직도 생각나요. 걔 쪽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날 눈빛이야. 이혼 소송도 끝났고 민사배상도 내가 이겼고 형사 조정으로도 그 인간은 유죄 인정, 벌금형이 나왔어요. 박유나는 여전히 잠수 중이고 이준우는 회사를 잘린 후 임시 계약직 유통업체로 들어갔어요. 근데 웃긴 건요. 그 업체 우리 회사 납품 파트너였어요. 내가 결제하는 리스트에 그 인간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근데 진짜더라고요. 점퍼에 이름표 달고 하루 종일 쩔쩔매며 일하는 그 인간. 예전엔 자기가 날 무시했는데 이젠 내 눈치 보고 있어요. 어느 날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서류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난 그냥 지나가면서 말했죠. 요즘 일 많죠? 납품 정확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페널티 들어갑니다. 그 인간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어요. 난 지금
내 삶을 되찾았고 그 개자식은 내 아래에 있어요. 그래, 그년놈들 결국 내 발밑에 무릎 꿇었어요. 그 인간한테 사랑도 기대도 다 버렸던 날 비로소 내가 나로 돌아왔어요. 이제부터는 누구 눈치도 안 봐. 나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웠던 인생. 이제 내가 나를 끌어올릴 거야.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이름 김아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하림아. 이제 나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피해자도 아니고 시끄럽게 소문난 가정사 주인공도 아니에요. 나는 나를 지켜낸 여자예요. 싸우고 견디고 이겨낸 여자. 가끔 혼자 밥 먹고 혼자 마트 가고 혼자 침대에 누울 때 문득 쓸쓸하긴 해요. 근데 그 쓸쓸함마저 내 선택으로 만든 평화라서 좋아요. 내가 사는 동네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이젠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와 그렇게 다 해내셨어요? 진짜 멋지세요.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래요. 난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에요. 아들아, 엄마가 무너졌으면 너한테도 세상은 무서울 것 같았어. 그래서 버텼어. 끝까지 다 이겨냈어. 이제 엄마, 내 자랑이 돼도 돼? 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간 날에도 엄마가 밤마다 몰래 우는 걸 봤을 때도 그 애는 조용히 나를 지켜보기만 했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그 침묵이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모든 게 끝난 후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그 애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멋있었어. 진짜로. 그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숨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엄마란 이름 앞에 무너질 뻔했는지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나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쓰러지지 않았어. 그래서 더 고마워.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 할 거야. 다만 이번엔 더 당당하게, 더 똑바로 살게. 아이 눈에도 눈물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자주 웃게 됐어요.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영화 볼 때.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디로 여행 가볼까? 무슨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과거가 아닌 앞으로라는 단어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 난 누구보다 힘든 길을 걸었지만 끝내 내가 나를 지켰어. 그리고 내 아이의 자랑이 되었어. 이제 난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날 함부로 꺾을 수 없어. 왜냐고? 이제 내가 나 자신이 됐으니까. 예전엔 늘 누군가의 무언가였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근데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도대체 누구였지? 혼자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시작했어요. 나 혼자 하는 점심, 오래된 운동화 버리고 새 운동화 사기, 아침마다 내 얼굴 보며 잘했어 말하기. 그런데 희한하죠. 그 작은 것들이 모이니까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침마다 창문 열고 바람을 맞아요. 밤엔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차를 마셔요. 그리고 매일 다짐해요. 다시는 나를 잃지 말자.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할 거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야. 그날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커피를 놓고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어요. 오랜만에 야근하고 지친 발로 사무실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았죠. 아무도 없는 밤, 그냥 바람이나 쐬고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용히 내 옆에 와 종이컵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갔어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 사람은 뒷모습만 남긴 채 걸어가고 있었죠. 그 커피엔 어떤 말도 없었어요.
심지어 손편지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따뜻함이 누군가 날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수고했어요. 당신 참 잘 견뎌냈어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죠. 나는 커피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마신 커피는 늘 회의 시간 눈치 보며 허겁지겁 마시던 커피였는데 그날의 커피는 달랐어요. 따뜻했고 조용했고 나를 위한 한 잔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진 몰라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커피 한 잔에도 사람의 온기가 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 계자식 그냥 그 지옥 같던 기억들 이젠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난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 진짜 끝냈구나. 처음엔 복수였어요. 그냥 무너뜨리고 싶었고 그 인간이 내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수가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 됐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그 개자식이 뭘 하든 그년이 어디로 사라졌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어도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난 이겼으니까. 이제 나는 내 삶의 모든 선택을 내 이름으로 하고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걸어요. 누군가 묻더라고요. 후회 안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만 생각했죠. 지금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복수예요. 진짜 사이다예요. 이제는 누구도 날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켜내는 여자니까요. 이젠 아침 햇살도 반갑고 창문 너머 바람도 고맙고 거울 속 내 얼굴도 좋아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요즘 나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요. 늦잠을 자기도 하고 갑자기 꽃이 사고 싶어 산책을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펴놓고 내 이름을 적어봅니다. 김아림. 이름 석자만 적어도 마음이 찌릿해져요. 지켜낸 이름이니까요. 나는 이제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회사 일도 천천히 정리했고 요즘은 작은 재택 업무하면서 가끔 상담 자격증 공부도 해요. 누군가 내게 조언을 구해온다면 나는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잠시 눌렸을 뿐이에요. 그 손 놓지 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나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 중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삽니다. 이준호, 그 인간 아직도 주말마다 나한테 보고서 보낸다. 내 결제 없으면 월급 못 받거든. 웃기지 않아? 날 버린 내가 치고는 너무 약하지? 정식 이혼 후 그 인간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직장은 잘렸고 사회적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피해야 할 인물로 낙인 찍혔대요. 근데 운명도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운영하는 거래처 중 한 군데에서 그 인간을 하청 계약직으로 뽑았고 이젠 매달 내가 서명한 결제 없으면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됐어요. 처음엔 눈도 못 마주쳤어요. 서류를 들고 와서도 손을 덜덜 떨며 잘 부탁드립니다.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난 그냥 웃었어요. 그래, 잘 부탁해. 대신 실수하면 바로 계약 해지야. 그 이후로 그 인간은 내 눈치만 보며 살아요. 점심시간에도 회의 때도 심지어 나 있는 자리엔 말도 못 꺼내요. 어느 날 창고 정리하던 그 인간이 내가 지나가자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딱 그 한마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그 목소리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게 내가 만든 결과야. 급한 내가 다 뒤엎었거든.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준호가 제일 잘 알 거야. 아직도 내 눈치 보며 살아. 그게 걔 인생의 전부야.
박유나 아직도 착한 척 가련한 척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던데 결국 자기 손으로 경찰서 문 열고 들어갔대. 왜냐고? 지 잘못 인정 안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거든. 처음엔 조용히 사라졌어요. 학원도 관뒀고 SNS도 닫았고 친구들이랑도 연락 끊고 지방으로 도망쳤다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년 입이 문제였어요. 어디선가 소문 들었어요. 박유나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김아림한테 당했다. 자기가 협박받았다. 남편한테 진심이었는데 이용만 당했다. 이딴 말들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다고요. 그래서요. 내가 고소했어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청구. 증거 넘쳐났죠. SNS 흔적, 단톡방 캡처, 제보자 녹취록까지. 결국 박유나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어요. 도망 다니다가 합의해달라고 연락까지 왔어요. 근데 웃기죠? 언니,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요.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 연락 받자마자 난 딱 한 줄 보냈어요. 좋게 넘어갈 생각 있었으면 넌 애초에 남의 가정 안 건드렸어야지. 그년 결국 내가 진 카드 한 장에 조용히 무릎 꿇었어요. 말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너 그 입 때문에 망한 거야. 그 개자식 그년 결국 다 무릎 꿇었어요.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무너진 건 걔들이었어요. 난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복수는 허무하다, 용서가 이긴다고. 근데요, 살면서 한 번쯤은 참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어요. 끝까지 악착같이 버텨서 무너뜨려야 할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 인간은 이젠 내 결제 없이는 급여도 못 받는 하청 직원이고, 그 여자는 자기가 한 말에 발목 잡혀 고소당한 피의자예요. 내가 고작 참는 아내로 살았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겠죠. 근데 난 참지 않았어요. 맞섰고 밟혔고 그러다 결국 밟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도 좀 씁쓸하죠? 아니요. 속이 후련해요.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 다 풀고 나니 이젠 그냥 가벼워요. 그년 놈들 결국 내 발 밑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난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